연준이 결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에브리싱 랠리다, 다시 자산의 시대다 같은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아주 들떠있죠. 근데 정말 이게 우리 월급이 오르고 통장이 살찌는 신호일까요? 코인이랑 주식 계좌가 웃을 일만 남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한 번 버블의 시나리오가 깔리는 첫 장면일 수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박수치고 있는 이 금리 인하, 몇 년 뒤 우리를 가장 곤란하게 만들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질문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중 누군가는 점심시간에 뉴스를 보다가 지금이라도 빚내서 들어가야 하나 하고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동기들 단톡방에선 이제 시작이다, 레버리지 써야지 같은 말이 쏟아집니다. 근데 한쪽에선 아냐, 그냥 모른 척 월급이나 모으자, 또 물리면 끝이다 같은 말과 함께 현실적인 불안이 슬슬 고개를 듭니다. 집값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고, 코인이랑 주식은 안 들어가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들어가자니 떨어질 것 같은 이상한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 갈등은 사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이 우리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딜레마에 더 가깝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 시장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장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앞으로 1~2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큰 흐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짚고, 각 시나리오가 우리 월급과 대출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2030 직장인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빚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현금은 얼마나 들고 있어야 하는지, 주식과 코인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까지 다룹니다. 뉴스를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먼저 움직이는 쪽에 서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미국 증시는 뉴스만 보면 매일 사상 최고치 근처를 맴도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사실상 몇 개 빅테크 대형주만 올라있는 편식 장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한국 시장, 코인, 중소형주는 몇 달 새 두세 번은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라 계좌를 열어보면 지수는 괜찮다는데 내 자산은 왜 이러지? 싶은 분들이 많죠. 숫자만 보면 경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통장과 마음은 영 안 따라오는, 말 그대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게 진짜 좋아지는 초입인지 마지막 불꽃놀이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먼저 짚고 가려 합니다. 연봉은 작년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전월세, 대출이자, 장보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남는 돈은 줄어든 느낌이 들 겁니다. 주변에서는 누구는 코인으로, 누구는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니 투자 안 하면 평생 못 따라잡는 거 아냐 하는 압박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하지만 막상 시드를 크게 넣자니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또 한 번만 잘못 맞추면 몇 년치 월급이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도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러니 투자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해도 무섭다는 이 모순된 마음은 당신 개인의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구조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한 건 표면적인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과 체감 경기 쪽을 더 신경 쓴 결과에 가깝습니다. 공식 통계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민간 고용 지표나 해고 뉴스, 기업 실적 컨퍼런스 콜을 보면 뭔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연준도 이걸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물가를 더 때려잡는 것보다 경기 꺼지기 전에 완만하게 브레이크를 풀자 쪽으로 방향을 살짝 튼 겁니다. 즉 이번 인하는 파티를 다시 시작하자가 아니라 꺾이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자에 가까운 움직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동으로 떠올리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하 돈 풀린다, 자산 가격 오른다는 단순한 등식이죠.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뒤에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떨어졌던 사례들, 닷컴버블, 금융위기 초입 등도 분명 존재합니다. 왜냐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나 빠르게 내리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가 나왔으니 바로 풀매수가 아니라 이번 인하가 어떤 신호인지, 내 자산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한 취업 설명회에서 기업 인사팀장이 요즘 금리 내려간 덕에 채용 규모를 다시 늘리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같은 시간 연준 회의실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고용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의 법적 목표는 두 가지, 실업을 줄이는 고용 최대화와 생활비가 급등하지 않게 하는 물가 안정인데 두 축이 항상 같은 방향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번 12월 결정은 물가가 완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실업이 다시 튀어오를 조짐을 보고 고용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금리 인하와 QT 중단 버튼을 동시에 누른 선택입니다. 결국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연준의 이번 행동은 물가와 고용 두 목표 중에서 당장은 일자리 방어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동네 지인이 지금 당장 1년만 1000만 원 빌려주면 내년에 1050만 원 주게라고 제안했다고 해봅시다.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이 많으면 이자는 더 높게, 반대로 돈 빌려줄 사람이 넉넉하면 이자는 낮게 형성되죠. 이게 바로 돈의 값, 즉 금리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마찬가지라 시장에서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채권값이 오르면 그 채권이 약속한 이자율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엔 금리가 뛰어오릅니다. 연준이 QE 양적 완화를 할 땐 채권을 왕창 사들이며 시장에 현금을 풀어 채권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QT를 할 땐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며 현금을 걷어들여 채권 가격을 눌러 금리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연준의 채권 매매와 QE, QT는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돈의 양을 조절해 돈의 값, 즉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2008 금융위기 코로나 때를 돌아보면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들이 주도산 위기에 몰릴 때마다 연준이 돈 무제한 공급을 선언하며 불을 끄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준의 자산 규모, 즉 세상에 뿌려진 달러의 흔적은 2020년 이후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고 주식, 부동산, 코인까지 자산 가격이 같이 부풀어 올랐죠. 그러다 2022년부터는 이제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QT로 방향을 틀어 풀어놨던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금리까지 빠르게 올리자 자산시장은 흔들리고 단기 유동성 마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12월 결정, 즉 QT 중단과 금리 인하는 이 진공청소기 같은 돈 회수 속도를 늦춰 단기적으로는 시장 숨통이 막히는 것에 브레이크를 건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2022년부터 2024년 자산시장의 출렁임은 연준의 돈풀기 회수 사이클 위에 있었고 이번 조치는 그 회수 과정을 잠시 완화하겠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뉴욕의 한 트레이더 모니터에는 주가 차트 옆에 우리가 잘 보지 않는 하루짜리 금리 그래프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이 초단기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른 날들을 보면 같은 날 비트코인 기술주 같은 위험 자산들이 동시에 휘청거린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증권사들이 하루 단위로 서로 빌리고 갚는 이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것, 당장 오늘 필요한 돈 구하기도 빡세졌다는 뜻이고 그 순간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험 자산부터 내다 팔죠.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와 QT 중단은 이 초단기 자금 시장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유동성 쇼크는 덜하겠다는 안도감을 주었고 그래서 시장이 랠리를 기대하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결국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루짜리 금리 안정이 곧 위험자산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시장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촉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화면을 보면 아직 다 꺼지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정치 뉴스에 나오는 관세 이슈가 여전히 뇌관처럼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다시 강화되면 중국,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 부담이 소비자 물가에 다시 불붙일 수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선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도 만약 관세, 임금, 임대료 때문에 물가가 다시 튀면 우리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언을 보면 연준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만 반복하면서 이번 인하가 내리막길 고정이 아니라 조건부 휴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결국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관세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뇌관 때문에 연준의 이번 완화 조치도 언제든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를 한 장면으로 묶어보면 연준은 물가가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닌데 단기 유동성 마름과 고용 둔화를 막기 위해 응급으로 링거를 꽂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와 QT 중단을 이제 본격 경기 부양 시작이라고 오해하고 위험 자산에 올인해버리면 인플레이션 관세 변수로 다시 링거를 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결정은 구조적 전환이라기보다 단기 유동성 응급 조치라는 해석이 더 어울리고 그만큼 투자자에겐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연준의 완화 신호 한 번의 미래가 확정된 것처럼 움직이면 되돌림이 왔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화가 곧 안심이라는 착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대표적인 실험장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초저금리와 돈풀기를 이어온 일본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부터 짚어볼게요.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거의 0%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큰손 자금이 이 싼 엔화를 빌려다가 달러나 원 같은 다른 통화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N으로 싸게 대출을 받고 해외 채권 주식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금리 차이 먹기 전략,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건 돈이 풀리면 그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의 선택이었다면 여기서는 싸게 빌린 돈으로 레버리지를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의 다른 차원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일본이 이제 와서 금리 인상을 고민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일본도 더 이상 디플레이션 나라가 아니라 물가가 3%대까지 올라서 서민 부담이 커졌거든요. 게다가 새 내각이 대규모 재정 지출을 예고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고 국채 금리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 중앙은행 입장에선 언제까지 0%에 묶어둘 수는 없겠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미국은 더 풀까 말까를 고민했다면 일본은 이제 언제부터 절가를 갖고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일본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과거에 0%대에 싸게 엔을 빌려 투자하던 자금이 버티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낮은 해외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이 자금들은 미국채, 한국채, 심지어 한국 주식 같은 걸 팔아서 빌려둔 엔화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이고 일본 국채 금리 상승, 해외 자산 매도, 엔화 상환이라는 회귀 메커니즘이 순식간에 작동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구조가 돈이 계속 시장으로 들어와서 밀어 올리던 구조였다면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며 되돌려지는 구조로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번에 청산될 때 시장은 꽤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또 2010년대 초반에도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면서 각국 증시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린 적이 있었죠. 공통점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레버리지를 줄이느라 좋든 나쁘든 일단 팔고 본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채권, 주식, 원화 같은 위험 자산들이 한 번에 눌리는 우리가 체감하는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앞선 내용에서의 포인트는 시장에 얼마나 빨리 올라타느냐였다면 지금의 포인트는 자산을 언제 미련 없이 줄이느냐라는 전혀 다른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이 더 복잡한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방향이 정반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기 둔화를 막겠다며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인플레와 재정 부담 때문에 이제는 돈줄을 조금씩 잴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부딪히면 단순히 위로만 가는 상승장보다는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 확대 장세가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풀리니 사자 한 방향 전략이 아니라 지금은 한쪽은 풀고 한쪽은 죄는 환경에서 얼마나 변동성을 견딜 구조를 짜느냐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선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만 보면 이제 다시 상승장 시작인가 싶은데 일본을 보면 언제 엔캐리 청산 한번 오나 하는 불안이 같이 오죠. 이럴 때 단기 방향 맞추기 게임에 올인하면 방향이 두 번만 엇갈려도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어디로 갈지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도 한 방에 안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쪽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선택은 수익률 한 칸 욕심보다 레버리지와 비중을 줄여서 버틸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미 미국,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예정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만 약 110조 원, 국가가 더 많이 빚을 내는 만큼 국고채 금리는 지난 몇 년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로 돈을 빌리기보다 달러, 엔화 같은 외화로 돈이 빠져나가기 쉽고 실제로 원화 가치는 일본 엔화와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단순합니다. 고령화, 잠재 성장률 둔화, 복지, 국방, 지출 확대라는 구조적인 압력이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자도 한국만 따로 노는 시장이 아니라 달러, 엔, 원, 세 통화가 동시에 흔들리는 큰 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전제에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 유동성 완화를 시작하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다시 위험자산 파티가 열리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글로벌 자금은 가장 먼저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 그 다음 한국대만 같은 반도체 지수 중심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과거 3번의 큰 랠리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200 ETF 같은 대형 지수 상품이었던 걸 떠올려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때 2030이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상향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별 테마에 올인하기보다 지수 반도체 중심의 장기 적립식, 월급에 맞춘 자동 투자, 대출 레버리지는 억제하는 방식으로 길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입니다. 즉 랠리가 와도 단기 급등주 추격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우상향 포지션을 미리 깔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수십조 달러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꺼번에 청산되는 장면입니다. 싸게 빌린 엔화를 팔아 신흥국 자산을 사두었던 글로벌 자금이 갑자기 엔화를 갚기 위해 한국 주식 채권을 동시에 매도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2008년, 2020년처럼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단기간에 수십조 원을 빼낼 경우 원화는 급격히 약세로 채권 금리는 급등, 주식은 급락하는 쇼크형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는 레버리지 ETF 신용 마통으로 주식에 몰빵한 계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주가가 20% 빠져도 레버리지 두세 배를 쓰면 계좌 손실은 40에서 60%가 되고 변동금리 대출까지 안고 있다면 금융시장 급락과 생활비 압박이 동시에 덮쳐오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언제 올지 모를 급락을 전제로 버틸 수 있는 빚과 투자 비중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게 잠시 진정되는 듯 보이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불씨가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식 관세 인상, 공급망 재편, 중동,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겹치면 미국 물가가 다시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때 연준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금리 인상 모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시장은 잠깐 랠리 후 더 큰 조정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을 밟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1970년대처럼 인플레가 재점화되던 시기에는 이제 끝났다 싶을 때마다 랠리가 나왔다가 더 깊은 바닥을 찍는 식으로 5년에서 10년의 긴 소용돌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2030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 반등을 정확히 맞히는 타이밍 실력이 아니라 몇 번의 가짜 랠리와 진짜 조정을 모두 통과해갈 포지션과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시나리오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방향은 달라도 모두 변동성 확대와 통화 가치의 요동이 핵심 변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투자자는 공통적으로 레버리지, 단기 몰빵, 남의 정보 따라가기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신용, 마통 등 레버리지를 많이 쓴 개인일수록 변동성이 커질 때 손실폭이 훨씬 크고 회복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다뤘던 미국의 재정달러 문제, 일본 엔화 구조,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국채원화 구조까지 모두 국가와 통화의 균형이 흔들리면 시장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같은 패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 거친 파도를 완벽히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도가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을 개인용 구조 설계도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2030 직장인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느 시나리오에 베팅할까? 가 아닙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와도 내 월급 현금 흐름 멘탈이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입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인지, 6에서 12개월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비상자금이 있는지, 계좌 평가액이 마이너스 30%가 나도 일상과 회사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투자 비중인지 이 세 가지가 더 본질적입니다. 결국 개인 재무 구조를 불황해도 버티는 회사처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점부터 투자는 한방 수익 게임이 아니라 장기 생존 확률을 끌어올리는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지? 내 소득, 대출, 생활비, 투자 비중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이걸 이번 주 안에 딱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2030 직장인이 실제로 숫자를 놓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실전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이 아니라 어떤 시대, 어떤 시나리오에도 통하는 개인 재무 구조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2030을 위한 자산 설계 한 장짜리 그림으로 정리하면 3레이어 자산 방어선입니다. 제일 아래 1층은 당장 삶을 지켜주는 생활 방어층으로 비상금, 고정비,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2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성장 투자층으로 지수, 우량주, ETF를 소액씩 길게 모으는 구역이고요. 맨 위 3층은 잃어도 삶이 안 흔들리는 공격 실험층으로 코인, 테마주 같은 고위험 자산을 정말 소액만 두는 구역입니다. 적용법은 3단계입니다. 지금 가진 자산을 세 층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나눠보고 생활 방어층이 너무 얇으면 여기부터 채우고 남는 돈을 성장 투자층 중심으로 두고 정말 여유분만 공격 실험층에 배치합니다. 이제 각 층을 실제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1층 생활 방어층은 통장에 6에서 12개월치 생활비가 있는지, 대출이 있다면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월 고정비를 더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2층 성장 투자층은 지수, 우량, ETF를 자동이체로 꾸준히 사는지, 한 종목이나 한 자산군에 전체 투자금의 20에서 30% 이상 몰려있지 않은지, 최소 5년 이상 안 건드릴 돈으로만 투자하는지 확인합니다. 3층 공격 실험층은 코인, 테마주, 단타 자금이 전체 자산의 5에서 10%를 넘지 않는지, 매수 전에 희귀한가, 실제 쓸모가 있는가, 두 가지만 꼭 걸러보는지, 환율금리 같은 기본 뉴스 정도는 주일 이외라도 체크하는 루틴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다 완벽히 맞추려 하기보다 오늘은 1층, 다음 달에는 2층 이런 식으로 층별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이번 0.25%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 12년 동안 커질 파도를 알리는 첫 파동에 가깝습니다. 그 파도가 올 때 휘둘리는 사람과 그 파도를 발판 삼는 사람을 나누는 건 지금 이 시기에 구조를 정리해 두었는지 여부일 거고요. 소득과 지출, 대출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차분히 정리해 두는 사람만이 다음 위기에서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의미는 결국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다음 변동성 국면의 주인공이 된다는 메시지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 잊으셔도 이 문장 하나만은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금리와 환율, 통제할 수 있는 건 소비, 부채, 투자 습관입니다.
이제부터의 1~2년을 떠올려 보면서 내 소비 부채 투자 습관 중에서 무엇을 그대로 두고 무엇부터 바꿀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몇 분만이라도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한다면 오늘 나온 개념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손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엔켈이든 큐티든 국채금리든 하나를 정해서 관련 기사 한두 개를 찾아 읽고 이건 내 말로 하면 이런 뜻이다라고 메모장에 짧게 적어보세요. 그 작은 정리가 쌓이면 거시 변화가 뉴스를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 아니라 내 투자 전략을 바꾸는 신호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거시 변화와 투자 대응법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파동도 함께 준비해보세요.